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위법을 주장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에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 그래서 이 사건의 신문은 내일 열리게 됩니다. 네, 신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변수에도 특검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한 수사 상황들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특검에는 계속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구치소의 인치도 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는데 이게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청구한 거잖아요. 바로 청구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그 판단을 했을까요? 일단 분석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강제 구인 시점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맞춰서 이제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강제 구인 시도를 조금 무산시키고 또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시점에 이런 적부심을 청구한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특검에서도 이 구속 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강제 구인 절차는 멈춰두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걸 보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연을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는 입장들, 견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그런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시점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 구속 적부심 청구 자체는 처음부터 예상이 되어 있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번 특검 조사 중에 구속된 시점부터 그 시기를 언제 정할지 혹은 가능성을 얼마나 있다고 보고 결정을 할지 이것과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적으로 구속 적부심은 청구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미 예상되어 있던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을 드리자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속되는 순간 이미 치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그런 위기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그런 전략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제 절차를 거칠 것이다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예.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구제 절차는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구속 적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결국에는 가장 또 주요했던 원인이 아닌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시점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서 올해 초에 1차 구속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내서 석방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속 적부심에서는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절차적인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청구를 했던 그리고 인용이 되었던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청구를 할 수 있는 불복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아닌 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일단 차이가 있긴 한데 공통적인 점은 사실은 일단 구속된 사람이 불복을 해서 석방을 일단 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 예. 또 실제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구속이 적법한가 혹은 구속 사유가 현재까지 존재하는가 이런 점들을 살핀다는 점은 사실상 또 동일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쟁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구속 취소에서 주요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구속 일자를 날짜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당시에 이제 수사를 주재했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 역시도 구속이 적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는 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이런 실질적인 쟁점 역시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쟁점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리라 보는 쟁점들은 앞서 설명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네. 일단 하나는 이중 구속이다. 그러니까 재구속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번 석방이 되었고 이렇게 석방이 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중대한 증거가 없이 지금 구속을 했기 때문에 재구속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속은 부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의 그런 특검법의 위헌성을 또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거는 지금 이전 내란 재판에서도 주장을 한 차례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이다. 예를 들어 특검법의 그런 수사 대상이 너무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결국 구속의 적법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한 가지 또 사유라고 들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법적인 쟁점이 분명히 다른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나 이런 점들은 또 다시 주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5분인가요? 그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거절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기각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쟁점들이 결국에는 실제로 법원에서 봤을 때 타당한지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설득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재구속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한번 석방이 됐다가 다시 한번 구속이 되었을 때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이 타당한 건데 예. 지금 앞서 구속됐던 혐의는 이제 내란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됐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 사유는 예를 들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혹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사실 자체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게 헌법에 위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런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설득력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밖에 이제 법원에서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예.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며칠 동안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달라졌다,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예. 지난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네. 현재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지금 관계자들, 관련자들도 모두 돌아섰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할 의사도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거나 혹은 출석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낮아졌다라고 판단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여기다가 부가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도 지적을 할 겁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사나 혹은 재판을 받기에는 적당하지가 않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 것인데 예. 이 부분 역시도 사실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속 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자신이 낸 이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 조사, 재판 같은 건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구속 적부심의 인용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 적부심 청구에 있어서 예상되는 그런 법리적인 주장들은 설득력이 조금 낮다라고 보여지고 네.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특검에서는 지금 이런 태도들을 분명히 지적을 할 겁니다. 예. 일단 수사에 몇 차례나 응하지도 않았고 나아가서는 재판에도 연속해서 불출석을 하고 있다.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는 출석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라든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건 계속해서 앞으로의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말은 동시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뜻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혹은 특검의 그런 부당함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 역시도 결국에는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결국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석방을 조금이라도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 좋지 않은 전략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춘직 해병 특검이 오늘 김계원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VIP 경로설에 대해서 그래 경로한 게 맞다라는 그 증언이 하나 둘 셋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춘직 해병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인가?
근데 소환을 하면 어차피 응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환 시도 자체는 분명히 할 거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태호 전 차장과 같은 그런 최측근들, 특히 이제 대통령의 그러니까 VIP의 경로설이 이제 진원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7월 31일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참석했던 측근들이 지금 진술을 상당히 번복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고 경로를 했다라고 상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뭐 최측근이라는 점 그리고 회의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진술의 친밀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한 경로설이 발생했다라는 그날 이제 대통령실에 지시를 전달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강의구 전 부속실장 역시도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네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경로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입증이 됐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보고 이게 그 결과 이제 수사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통로까지도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경로설의 주체 그리고 외압설의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 요구가 있을 때 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도를 하고 최소한 그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은 진행했다라는 점은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곧 이른 시점에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건희 특검팀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삼부토건 경영진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 이들이 주가 조작으로 챙긴 돈이 300억 원이 넘는다고 봤는데요.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 4명의 경우에는 2023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69억 원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보도되는 내용만을 두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상당히 조금 투박하고 부정확할 수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혐의의 중대성을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금액 규모를 봤을 때 뭐 300억이 넘는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만큼 혐의 자체는 무척 중대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 같은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삼부토건 측에서 뭐 사무실을 또 급하게 이전을 했다든가 예. 혹은 뭐 컴퓨터들을 교체했다든가 그런 점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질 만한 점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중한 처벌이 충분히 예상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관계자들 모두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책임의 이제 경중에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지만 일단 특검 측에서 이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여진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 1심과 2심은 무죄가 나왔었는데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심, 2심 무죄가 나왔던 만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또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불공정한 합병을 주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또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1심도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도 당시에 뭐 경영권 승계라든가 혹은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그런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 또 합병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미전실의 사전 검토도 구체적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또 전체적인 절차 역시 적법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 검찰 역시도 사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에 2심에서 또 상당 부분 주장을 강하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심에서 역시 무죄를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 이제 3심에서 1, 2심과의 결과가 달라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법리적인 차이는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들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